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과 유튜브 기반 인터넷 매체 스픽스가 공동 제작해서 매주 주말 오후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자, 오늘 모신 게스트는 국민의힘 사선 중진위원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외교 안보 전문가죠. 그리고 오늘 그 혼술타임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상당히 잦아졌죠. 그래서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날카롭게 일단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당권 주자로, 잠재적 당권 주자로 이렇게 언론에 소개가 되곤 했죠. 당대표 경선에 지금 안철수, 김기현 이런 사람들은 거의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잠재적 당권 주자 이렇게 하고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드린 송국근의 혼술타임을 통해서 저와의 대담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처음으로 공개 선언을 하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라도 당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술타임을 윤상현 편인데 1부, 2부를 나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는 전격적으로 당권 도전 선언한 윤상현, 그리고 2부는 문재인 정권 대북 저자세는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질타한 윤상현, 이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좀 정치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이 결국은 김용, 이재명 대표의 이 분신이라고 하는 김용 씨가 이 대선 자금으로 대장동, 다른 데도 아니고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았다, 8억 원을. 네, 그래서 논란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민주당이 이제 단일 대우를 뭉치기 어렵게 됐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선택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손절을 할까요? 손절. 당분간은 못할 겁니다. 당분간 못하나요? 당분간은 못하고 지금은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손절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역대 우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렇게 많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죠. 까도 계속 나오는 최고의 까도남이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이제 실제하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여러 가지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또 수사를 받고 있죠. 성남 FC 후원금 문제, 대장동, 백현동, 또 등등등, 또 법화 등등.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어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국회를 보이콧한다든지 농성을 한다든지 이게 그러면 민주당 리스크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개인의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 리스크로 전환이 된다면은 아마 그때는 민주당 내에 반명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서른 의원을 의지한 친이낙연 파부터 시작해서 친문파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더욱더 이 내용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 수사를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보복은 이거는 이제 김용 부위원장이 이제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얼마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유동규 옛날 도시개발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요구를 했고 20억을 요구를 했고 8억 이상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나 또 전달한 이 씨나 전부 다 메모, 증거를 제시했고 또 진술도 전부 일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치보복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검찰 입장에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 또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기 때문에 한 거고, 그래서 이것은 법 집행을 하고 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라면 예전에 이재명 그 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적폐와 불의의 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면은 얼마든지 맨날 보복해도 된다 하고 했죠. 맨날 정치 보복해도 된다. 그래서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떻게 강제 수사를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어선을 쳤다고 하면서 뭐 지금 그 내일 또 뭐 강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나가자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가 되니까 그때는 반명 진영에서 손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지금 보면은 상당히 민주당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문재인도 보호를 해야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호를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보호를 해야 되면은 친명 쪽에서는 이재명 보호가 우선이고 친문 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보호가 우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장은 북한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 서해 공무원 그리고 또 그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이 두 가지 문제로 지금 관련 장관들이 뭐 소환을 당하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이나 아니면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나 뭐 타이이스타젯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수사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적극적으로.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련된 여러 혐의도 많습니다. 많죠. 고발도 많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것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또 과거 적폐청산한다는 미명하에 뭐 들이대고 뭐 없는 걸 뭐 하면 안 되겠죠. 없는 거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확실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면 성역 없는 수사,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특검,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받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특혜 주지 마라. 일반 피의자하고 똑같다. 강제 수사해라. 그렇게 이런 했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을 그대로 이 말씀드리고 돌려드리고 싶다. 성역 없는 수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대통령이라도 예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확고부동한 증거, 법리에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이 감사원이 뭐 서면 조사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대단히 무리한 짓.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 검찰에서 무슨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하고 하면은 그것은 무리한 짓 정도가 아니고 뭐 역모를 꾸미느냐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단히 무리한 짓. 제가 그걸 듣고서 야, 어떻게 정말 무리하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분이 그러나 이게 대통령 오늘 하시다가 어떤 절대 존엄적 사고를 갖게 되신 게 아닌가. 절대 존엄이 여기서 돌아오네.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적극적인 그러니까는 뭐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하다가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라고 저는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그때 이 정권 교체가 원래 10년 주기인데 5년 단위로 교체돼 버린 것도 뭐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 같은 이런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특권 거기에 대한 어떤 단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본인에게 기대를 건 그 국민에게 그 국민의 그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 분명한 그 수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시겠다. 또 대한민국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시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뭐 그렇지만은 수사할 거는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할 거는 해야 되지만 지금 국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 문제, 뭐 물가, 환율 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전임 정권에 대한
이 단죄를 하기는 하더라도 민생을 살펴야 되는데 그러면 민생을 살피려면 여야가 일단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그런 그 기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이 일단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라. 이재명 대표는 계속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둘이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아니고 여당의 체제가 안정이 되면은 같이 만나자.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하는 것으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대화의 물꼬를 틀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이 뭐 수사받는 상황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예.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이 여러 행위, 예. 뭐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정치고 민생은 민생이고. 예, 예.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정치다. 예, 예. 이런 인식을 가져야 오히려 국민적인 기대에 순응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영수회담이라는 게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예, 예. 그렇죠. 영수회담이라고 과거에 저 대통령이 여당 예. 총재일 때. 여당 총리일 때 영수회담이지 지금은 뭐 일개 당원이죠. 네, 예. 평당원이죠. 대통령이. 그래서 1호 당원. 민생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예. 또 야당이 여러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뭐 있고 뭐 또 기본소득당도 네, 뭐, 있고 예, 시대전환당도 예, 있고 예. 그래서 다 같이 만나서 그 당 대표뿐만 아니라 예. 또 원내대표, 예. 원내지도 같이 만나는 예. 그런 식의 회담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형식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를 않죠. 이재명 예, 대표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과거에도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쪽에서 과거에 예. 1대1 예. 우리 당 대표하고 만남을 갖자 하면 항상 그거를 이제 거절하시고 예. 여러 정당 또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 뭐 이런 예. 식으로 여러 명이 만나는 다자 회담 형식으로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윤상현 의원님은 제가 예.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정계 풍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이렇게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하셔서 그때 뭐 당에서 이 공천에서 배제가 됐는데 무소속으로 해서 다시 이제 예. 그 다시 사선의 고직에 오르시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항상 그 현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화력도 엄청나게 넓다, 친화력이 좋다 그런 이야기도 평가도 많이 듣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그 민심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가장 막 관심을 가지고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데 최근에 보면은 제가 두 가지 하나는 이 동의 없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이것을 추진을 했고 또 지금은 그 김건식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니까 또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화학적 거세 법안을 그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화학적 거세가? 예, 화학적 거세 가능합니다. 인권 뭐 이게 문제 일단 이런 게. 현재 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법으로 현재 가능한 법으로도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은 이제 성범죄자에 대해서 검사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기소 단계부터 기소 단계에서 변론 종결될 까지 그 사이에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은 화학적 거세가 됩니다. 되나요? 그런데 지금 법의 문제는 김근식 같은 경우에 나온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왔다면은 어떤 식이 되느냐? 일단 전자발찌를 찹니다. 근데 전자발찌를 차는데 법무부에서는 치료 감호소에 보내겠다. 아예 다두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김근식 같은 경우에 전자발찌를 쳤는데 그거를 준수를 안 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위 말해서 화학적 거세를 하자. 그게 훨씬 더 치료 감호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권, 어디 감호소에 넣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라는 게 이 욕구를 자제시키는 약물 투여입니다. 주기적으로 약물 투여. 그리고 아까 이 동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통신비밀보호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송권 앵커님도 내 전화 통화를 남이 내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찬성하세요? 이거 만약에 나중에 알게 되면 엄청나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불안하고. 그러니까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거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나도 남의 전화를 녹음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선진 문화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주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불란서 녹음을 못하게 합니다. 피치 못한 경우에 하게 합니다. 어? 그래서 뭐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럴 때는 녹음한 거를 가지고 다녀도 아예 형을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법안에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내가 남의 거 녹음하는 것도 안 하고 또 남이 내 걸 녹음하는 걸 싫어하는 게 한 60%가 싫어합니다. 저도 싫고 나도 남의 걸 녹음 안 하는데 녹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녹음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언론 인터뷰를 한다든지 인터뷰 같은 거요. 뭐 예를 들어서 공익 목적으로 한다든지 뭐 갑질에 받는다든지 증거를 이제 범죄해야든지 그래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진 문화 의식을 갖추자.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내 음성권이 있습니다. 음성권이 있어서 통신 비밀 보호의 자유도 있고 음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음성을 보면 나의 생체 정보 의식이 다 나옵니다. 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은 나의 소득 수준부터 시작해서 직업부터 모든 정보를 내 목소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선진국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선진 문화 의식을 갖자. 일단 녹음은 서로의 동의하에 하자. 그러나 피치 못하게 녹음하는 경우를 예를 두자. 아까 같은 공공의 이익, 범죄, 또 계약관계, 인터뷰, 언론하고 인터뷰 등등등. 이게 옳은 방향이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분들의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제가 이걸 여론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녹음해서는 안 되는 문화로 가야 된다. 우리는 정말 정치인들도 남의 통화하고 한 걸 가지고 터트립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원희룡 양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의식을 선도하는 게 정치인이지 이거를 우리가 폭로한다. 그래서 차제에 이걸 바꾸자. 내가 남한테 이 소위 말해서 watch, 이 남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로 그 사람한테 구속적인 존재가 된다. 이게 미셸 포코의 얘기입니다. 이 자유권, 대통령이 주장한 자유권이 이겁니다. 우리 자유의 가치, 자유권의 신장을 위해서 우리의 음성권이란 통신 비밀 보호의 자유란다. 이런 걸 갖추자.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다 인정을 하겠다.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이 갑질이라든지 범죄 영향이라든지 계약관계라든지.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알면은 거의 다 찬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잘못 호도가 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게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삼성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 기능에 모든 통화는 다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기가 버튼 안 눌러도. 그래서 그게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는 법원에서도 이걸 내면은 이게 민법에서는 이거 못하게 합니다. 벌금형 때립니다. 지금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로 간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선진문화의식, 자유권, 음성권의 통신 비밀 자유를 위해서 제가 기치를 걸었다. 이걸 알면은 반대하시면 전부 맞습니다. 젊은 분도 이게 맞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 없는 대화 녹음 금지법도 그렇고 과학적 거세 법안도 그렇고 보면은 그 생활 밀착형이시죠. 정치를 하는데 생활 밀착형의 정치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임 대표인 이준석 전 대표는 생활 정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투쟁적인 정치만을 하는데 지금 다음 당 대표는 지금 여당 대표입니다. 이준석은 야당이었다가 여당 대표가 됐는데 여당 대표는 정말 생활 밀착형의 이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과 호흡을 맞추는 그런 그 인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당권 주자로 거론됐었는데 출마 의향을 여쭤보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출마하십니까? 계속 잠재적 주자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국근의 혼술 타임에 특종을 하나 주시죠. 출마 선언. 제가 사실 참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또 주변에서 뭐 핵심 측근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당권 정지 1년도 다 하고 창당위원장도 박탈당하고 또 공천 탈락도 2020년 탈락됐고 또 2016년도 공천 탈락됐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되신 다음에는 사실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사적인 자리도 여러 명이서 같이 봤는데 일단 뭐 탄핵에 대한 어떤 뭐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희생을 강요받았고 저는 당당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희생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다 해서 그리고 저는 무속 출마한다. 출마해서 하라고. 그런데 요새 와서 보면은 또 그동안에 한참 동안 정치적인 동면 상태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탈피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수도권 한번 보십시오.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이 121석입니다. 근데 인천에 2석, 제가 무속으로 들어와서 2석이 됐고요. 서울에 48석 중에 8석, 경기도 59석 중에 7석입니다. 수도권이 아주 뭐 우리 17석입니다. 121석 중에 17석. 대구, 경북에 다 몰려 있습니다. PK.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영남 자민련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솔직히 영남 자민련 수준밖에 안 된다. 수도권 정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국 정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를 한번 보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당 지도부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39살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또 원내 지도부 보세요. 박홍근, 진성준 전부 수도권 젊은이입니다. 60세 이상 의원이 한 분도 없고요. 전부 수도권 출신이에요. 완전히 젊은 소장파 수도권 의원으로 지도부를 짰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시죠. 우리는 하방되지 않습니까? 주호영 대표, 영남권이죠. 또 정진석 대표, 충남권이죠. 수도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총선은 무조건 수도권 대격전이 이루어진다. 수도권이 항상 승부처인데. 승부처가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찾아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의 현재 이 상황 조시대로 가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의 경쟁력이 있고 수도권 선거의 뭐 달인이다. 선거의 달인이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출마 권유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왔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과 또 그리고 2024 총선 승리. 저는 아직까지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봄은 왔는데 진짜 봄은 오지 않았다. 춘내 불사춘이다. 그래서 진정한 정권 교체는 2024년 수도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도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내에 정말로 싸울 경쟁력, 전략적 경쟁,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수도권 전략과 메시지와 정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하고의 관계. 직접적인 신뢰, 두터운 신뢰 속에서 그리고 어떤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당과 민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확고부동하게. 사실상 당권 도전선언.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혼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셨어요? 근데요. 직접 얘기 아니고 알고 계세요. 다. 제가 이거는 보안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알겠습니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특히 이 수도권에서 총선에서 또 이겨야지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미랄이 되고 싶다. 정말로 나 자신의 어떤 뭐 성공, 출세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선거입니다. 정말로 힘들 수도 있는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역량, 가슴, 또 머리를 한번 불살려야 되겠다. 얼마나 정치를 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대통령을 참 이 사나이로서 정말로 좋아합니다.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이 가슴이 크고 통도 크고 그래서 저분이 요새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어떤 너무 어렵게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어떤 도움을 못 받아요. 이 절벽에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모습. 그래서 내가 저 대통령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가슴과 이 머리를 어떻게 쓸까? 내가 정말로 출세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비전과 전략과 가슴을 한번 던지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또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나서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지. 성공을 해야 대한민국이 성공을 바로 하니까. 쓰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를 못한다? 네. 눈에 보도 뻔합니다. 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지금도 얼마나 힘겹게 그렇죠. 가고 있습니까? 어? 네. 정말로 지금 최근에도 법 같은 거 막 패스트트랙에다 실어버리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진정한 정권 교체는 반드시 총선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과반에서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정말로 우리 당권 주자라는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보면서 야 자기 선거에서도 승리 못한 분들이 당권에 나선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응? 그렇죠. 자기 선거에도 승리를 못했습니다. 누구 특정인을 겨냥해서 겨냥한 게 아니라 그 자기 선거에서 승리를 못해서 당 공천을 받고도 승리를 못해서 저 같은 사람은 당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 그걸 딱 이기고 돌아갔잖아요. 또 그리고 정말로 아주 강한 사람을 또 저한테 붙였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데 공천을 받고 민주당하고 싸우는데도 치는 이런 분들이 당권에 나서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적어도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어떤 역량, 머리, 가슴을 한번 불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뜻하던 말을 뜻한 거 얻으셨죠? 네, 충분히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선에 뛰어드셔야 되는데 자, 지금 여론조사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1위라고 나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광주 방송의 의뢰를 받아서 넥스트 미디어 리서치인가요? 거기서 하는데 계속 8주 동안 1위라고 나오는데 그 안에 역선택이 들어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선 룰을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지. 역선택 방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지. 역선택. 그러니까 질문 항목에서 방지. 질문 항목에서 민주당을 빼야 되는 거. 민주당 지지층을 빼는 거. 반드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지지율은 그게 섞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 나오죠. 근데 민주당은 지난번에 보면 역선택 방지왕을 넣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왕을 안 넣습니다. 안 넣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당 대표를 뽑는다. 대표는 적어도 반드시 역선택 방지 정황이 들어가야 된다. 당을 왜 그러냐? 이게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나 이제 그 지자체 장 후보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자체 후보나 대통령 후보는 그 다음에 본선을 가야 되거든요. 외연 확장을 위해서 민심의 비율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당 대표는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당 대표는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선거에 나가는 거 무슨 선거에 나가는 거기서 끝나는데. 두 사람이 선거할 것도 아니고. 최근에 리스트라스 총리 사임을 발표했습니다만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 당원 투표로 합니다. 26만 명 당원 투표로 합니다. 26만 명 전원이 다. 전원이 합니다. 민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당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심이 30% 들어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적어도 역선택 방지왕은 넣어야 된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왕은 반드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율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7대3은 이게 예비 경선이 5대5고 본 경선이 7대3이거든요. 그래서 이 7대3, 5대5든 7대3이든 이게 비율이 당원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9대1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제 룰 개정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너무 높다. 민주당은 9대1인데 왜 우리는 7대3이냐. 심지어 100% 당원 투표를 주장하는 당원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100% 저는 100%가 맞다고 봐요. 대표 경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거에 나가기 위한 사람을 뽑을 때는 좀 중도층을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만은 대표 경선은 100%가 아예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맞다는 건 제 개인 생각이고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당 대표를 가지고 권영세, 윤희룡, 한동훈 같은
이 내각에 있는 사람을 차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시죠? 근데 예. 이게 이 차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네. 물론 당원이라면은 언제든지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출이라는 것은 일단 내각의 공무원으로서 네. 대한민국이 그 각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직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공무원 출신이 당에 차출이 된다. 이거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정치권에서 있던 사람들끼리 그 경쟁을 해서 그러니까 내각과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 분들은 거기 내각에서 열심히 일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 대표가 나오는 게 순리적이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지금 북한 문제도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이 여러 가지 뭐 걸려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현실화되고 해서 이 3종 세트로 어떻게 보면 호재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지율은 2말 3초 20%대 말 30%대 초 어제 갤럽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20%대 이 원인이 저는 원인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75%를 득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특히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고 또 반등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지지율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친 거 그건 사실이고요. 일단 대통령이 일단 이제 취임하신 지 6개월이 아직 안 됐습니다. 6개월이 안 됐고 또 이분이 원래 정치를 준비한 분이 아니거든요. 준비를 안 하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처음 접해봤고 또 당하고도 아직 잘 이제 정체성이라든지 뭐 당과의 어떤 이런 교류도 잘 안 됐고 또 우리 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고 또 대통령실도 또 제대로 보좌를 못했고 이 여러 가지 또 뭐 인사 문제에서도 또 여러 개 있었고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다. 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떤 TK 분들의 어떤 기대, 확실한 어떤 뭐 적폐라면 적폐 불의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셨는데 그걸 기대에 못 미친 면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이제 12월 국회가 끝나고 또 이제 전당대회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면에 들어가죠. 전당대회로 들어가면은 일단 변화와 혁신의 이 방향이 보입니다. 그렇게 그게 계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변화 혁신의 방향이 보이고 그 속에서 당과 또 대통령실도 살아날 거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십사. 반등의 기회는 있다. 반등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시점은 일단 전당대회 전국으로 들어갈 때, 국민으로 들어갈 때, 그렇죠. 새로운 이 윤상현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계속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비전을 보이고 또 새로운 정책, 또 메시지, 또 변화, 혁신을 보이면은 올라설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왜 반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빠진 지지율이 민당에 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민주당 빠진 지지율이 민당에 안 가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지율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지율이 민당에 간 건 아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끼리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을 다시 가져오겠다. 그래서 제가 나서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오기 선배님, 제가 위해서. 나선 이유가 그겁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것을 또 가져와요.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라. 그렇죠. 확장성도 있고. 확장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갤럽 조사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인가요? 동률이에요. 동률인데 민주당은 5%가 일주일 만에 떨어졌어요.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지지정당 없다가 28%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가 있는 거죠. 제 말씀이 맞죠. 그걸 가져오겠다. 나가 있는 걸 가져와야 된다. 나가 있는 걸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우리 당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림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도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네. 말 나온 김에 신윤핵관 이런 별명에 대해서 뭐 신핵관, 뭐 신윤핵관, 뭐 이거를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예, 뭐 윤핵관 뭐 그렇게 뭐 갈라치기 하느라고 붙인 거죠. 뭐 하여튼간에 이제 뭐 그 이유도 제가 봤습니다. 왜 신핵관이라고 얘기하는지 뭐 전략적인 뭐 판단력, 뭐 행동력, 뭐 그래서 이렇게 한 것도 봤는데. 일단 이 용어 자체가 뭐냐면 윤핵관이다, 신핵관이다 이런 용어는 뭐냐면은 윤핵관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일기 정부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가 컸습니다. 예, 그렇죠. 이 정치를 접한 이 시간이 짧은 대통령을 모시고 잘할 거라고 봤는데, 뭐 공정, 정의, 상식. 일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제대로 잘 모셨다, 잘못 모셨다, 잘못 모셨다. 그래서 일종의 구태를 그 실망감, 또 반성의 의미에서 신윤핵관, 신핵관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 의미에서 신핵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신핵관이라는 게 새로운 어떤 이 실패가 아닌 정말로 이 윤석열 정부를 견인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를 반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 같고 그것은 어떤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게 대통령한테 과감하게 할소를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당의 목소리, 민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리고 대통령이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그 이준석 대표는 저하고 대통령 관계를 좀 압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을 알고요. 대통령한테 할 소리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윤이네, 진윤. 진짜 진윤. 그러니까 장제원, 권성동. 아니, 진윤이 아니라 저는 윤윤입니다. 저도 윤 씨거든요. 그렇네. 윤윤. 저도 윤 씨거든요. 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정치부 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제가 만나는 정치인들은 전부 다 꿈이 어쨌든 대통령이에요. 국회에 들어가고 나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혹시 대권 저는 포함됩니까? 저는 꿈이요. 솔직히 정치라는 거는 대권이고 뭐든 정치라는 건 하나 지켜가는 거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지켜가는 징검다리다. 그게 제가 잘나서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이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늘의 뜻이잖아요. 하늘의 뜻이네요. 정말. 또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죠. 그래서 그게 제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건 정말 우리 주민들, 정말로 제 지역구 주민분들의 그 뜻, 또 이 어떤 은혜, 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은혜 때문에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은혜나 저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은혜를 갚아가는 게 저의 정치의 소명이라고 보지 저는 솔직히 대통령 지휘하는 거 다 봤습니다. 과거에. 제 개인적인 인연 아시죠? 전 대통령도 다 봤고 박 대통령도 봤고 이명박 대통령도 봤고 그게 얼마나 정말로 국민과 역사와 가슴 속에 서지 않는 그 권력이라는 게 너무나도 헛된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 속에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정말로 국민과 역사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역사와 국민에 대한 준비, 자기의 철학의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권력이라는 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그 은혜, 보이지 않는 그 은혜 속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권력에 대한 겸손함이 없으면 바로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꿈이라는 건 내가 정치라는 게 그게 꿈이 아닙니다. 정치를 넘어서서 더 큰 꿈이 있다. 그 꿈을 그래서 가는 단계가 정치지 그 정치라는 게 내가 된다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의 성공 제가 의리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남자 대 남자 가슴 대 가슴에서 그분을 성공시키고 싶은 그 열정을 내가 그 가슴과 머리를 던지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하고 싶은 거라는 거. 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하고 싶은 거지 내가 뭘 이걸 하겠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거다. 그래서
꿈이라면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은혜를 갚는 그 단계에 있어서 그 가는 징검다리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역사 국민과 권력 그 자체에 대해서 겸손한 네. 사람이 되고 싶은 게 하나의 정치에 대한 네. 현재 소신이자 뭐 그런 네, 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윤석열 뭐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지 예, 또 보수 진영에서 계속 이렇게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또 당이 정말 안정이 돼야 됩니다. 여당이 안정이 돼야지 이준석 전 대표가 워낙 이렇게 소동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예, 안정이 예. 돼야 되는데 자 오늘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교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교감이 있고 같이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윤상현 의원께서 오늘 그 스픽서 그리고 송국근의 혼술이 공동 제작하는 송국근의 혼술 타임에 나오셔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득종드리러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